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조윤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KBS 뉴스7에 출연해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에는 당분간 DSR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DSR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던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이달부터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무주택자는 서민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 정책 모기지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등 종합 조정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의 발언으로 무주택 전세대출자의 대출 한도 축소 우려는 다소 진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연이어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탄두 중량 8톤급의 초대형 탄도미사일 현무5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됩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 현무5 탄도미사일은 8톤급 초고중량 탄두로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한 괴물 미사일입니다. 안규백 국감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현무5는 이미 전력화 과정에 들어섰고 올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된다며 양산 단계에 착수했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릴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 중이라며 다종의 고위력 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북핵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위력 미사일 15에서 20기면 핵무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있다며 핵무기 못지않은 억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 20형 ICBM에 대해서는 기체 경량화를 통해 다단투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며 연내 시험 발사 정황이 식별되지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권한고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현무5의 실전 배치는 한반도 미사일 전력 균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16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의 조치는 민간기업 운영에 대한 간섭이자 미국 조선 및 제조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한미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을 강압하려는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할 것이라며 동맹 차원의 조선산업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쇼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쇼핑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핵심 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방문해 러셀 보트 국장과 함께 마스가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발언은 한미 조선 협력이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전략적 경제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제재 속에서도 한미 양국은 마스가 연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금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6일 오후 기준 국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4,316.99달러로 전일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 4,318.75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금선물도 온스당 4,33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8% 이상 상승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65% 급등, 이달 들어서만 12% 상승했습니다. 은 역시 동반 급등했습니다. 국제은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54.0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과 은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금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재정 악화 및 글로벌 부채 증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꼽았습니다. 이날 미국의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대출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용 위험이 다시 부각된 것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거세지면서 국제 금은 시장은 포스트 달러 시대 신호탄으로까지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금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만약 하마스가 가자에서 살인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합의한 내용이 아니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 위반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하마스가 휴전 이후 가자 지구의 통제와 관련해 반대파 숙정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의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국제 안정화금 배치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의 실무적 진척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실 것이라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로 인해 휴전 이행의 긴장 요소는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는 향후 협상 과정과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 경고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외교적 해법으로 안정이 유지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공식 재진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5년 만에 글로벌 1위 거래소가 한국 무대에 복귀한 겁니다. 이로써 업비트, 빗썸 양강 체제가 유지되던 국내 코인 시장은 거센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업계에선 매기가 돌아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이낸스의 등장으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혁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2억 9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초대형 거래소로 거래 수수료는 최대 0.01%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자체 토큰 BNB로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 수수료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거래 가능한 코인 수도 400개가 넘습니다. 이는 업비트, 빗썸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으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한층 넓어집니다. 다만 넘어야 할 규제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근법상 실명 계좌 확보가 필수인데 현재 고팍스가 제휴 중인 전북은행만으로는 대규모 거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바이낸스의 주력 상품인 선물 파생 상품은 국내 법으로 금지돼 있어 현물 중심 영업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인수의 최대 변수로 오더북 통합을 꼽습니다. 만약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글로벌 유동성을 고팍스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국내에서도 세계 시장과 동일한 거래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 경우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업비트, 빗썸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랙록과 엔비디아가 손잡고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XAI, 쿠웨이트 투자청, 싱가포르 테마색 등이 참여한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4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AIP의 첫 대형 투자로 이 초기 자본금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얼라인드는 북미와 중남미 전역에서 약 50여 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전력 용량은 5기가와트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는 2026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AI 산업의 심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이번 인수를 통해 AI 기반 실물 인프라 투자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 수직 통합 생태계를 강화하며 장기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메타도 AI 전용 데이터 센터 확충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엘페소에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하고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곳은 메타의 29번째 센터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메타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최대 7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두고 AI 경쟁이 이제 모델이 아닌 인프라로 이동했다며 누가 더 빠르게 전력, 서버, 냉각 설비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AI 패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KT 불법 기지국 논란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이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수도 수백 명 단위로 증가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KT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기지국을 만들어 접속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정보, 단말기 식별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국회에서는 KT가 피해 규모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KT 측은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를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집계한 인원은 220명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외에도 누락된 사례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기지국 접속자 수가 기존 2만여 명에서 2천여 명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망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KT의 관리 소홀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고의적 은폐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수점검 중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KT의 시스템 보안이 공공망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와우 회원가 표시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의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부분의 상품에 와우 회원가를 표기하며 마치 회원이면 언제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구매 쿠폰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인이 적용됐고 쿠폰 수량이나 사용처도 제한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3,000원짜리 김 제품을 와우 회원가 28,000원으로 표시했지만 가입 후에는 오히려 정가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구조를 뒤늦게 알게 된 뒤 속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가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 상품이 할인된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말 멤버십 요금을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했음에도 가입자가 오히려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 허위 할인 표시가 회원 유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미 쿠팡이츠 최애대우 요구와 쿠팡플레이 끼워 팔기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쿠팡의 영업 관행이 전반이 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와우 회원가 표시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이 막판 타결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 잠정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오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열흘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미국이 외환 시장 여건을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등 경제, 통상 라인이 총출동하며 협상 마무리에 나선 가운데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맞물리며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 투자를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이유로 대출 보증 중심 펀드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외환 부담을 인정하며 건설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자 협상은 급 진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는 손정희 회장의 초청으로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계가 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번 협상은 한미 간 최대 규모의 투자 통상 패키지 딜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외환 부담 완화 수용,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 대기업 총수들의 참여까지 맞물리며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금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국내 금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18%나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금융당국과 증권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예정됐던 골드바 경품 마케팅을 전격 연기하며 투자자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 금 현물 가격은 그램당 22만 7천 원으로 국제 시세 대비 18% 이상 비싸게 형성돼 있습니다. 장중엔 괴리율이 20%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원화 가치 하락과 실물 수요 급증 그리고 비활성화된 선물 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NH투자증권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국내외 가격 차이는 1% 내외여야 한다며 현 선물 차익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프리미엄이 쌓이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부족도 문제입니다. 한국조폐공사와 주요 금 유통업체들이 실물 수요 폭증으로 골드바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런던 금시장연합회 인증을 받은 국내 공급업체는 LS, M&M 한국뿐이라 공급망의 제약이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꺼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돌파했다가 20거래일 만에 0%대로 축소되며 손실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최근 2차례 투자 유의 공지를 내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 공급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금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불안한 경제 심리의 반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금리, 고환율, 물가 불안 속에서 믿을 건 금뿐이라는 심리가 투자 과열을 부추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치 프리미엄은 신호탄일 뿐 실물 자산 쏠림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 TSMC가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8%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TSMC의 3분기 순이익은 약 4,177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은 9,899억 대만 달러로 30% 이상 급증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들의 AI 칩 주문이 폭증한 결과입니다. TSMC는 현재 3나노, 5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고성능 AI 반도체를 양산 중인데요. 애플의 아이폰과 맥북, 엔비디아의 AI 서버칩, 브로드컴의 클라우드용 반도체까지 대부분 TSMC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 경쟁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TSMC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성장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블룸버그는 TSMC가 AI 투자 붐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며 브로드컴과 오픈 AI 간 대형 계약이 향후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만 관세 정책은 잠재적인 변수로 지목됩니다. 현재 대만산 반도체는 20% 관세에서 제외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경우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SMC의 시가총액은 약 1조 2천억 달러, 삼성전자의 3배 수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AI 인프라 확대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는 한 TSMC의 성장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미국 증권 결제 인프라에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XRP 가격이 최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 크립토베이직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애탁결제청산공사의 결제 물량 일부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통해 처리될 경우 XRP 가격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했습니다. DTCC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결제와 청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연간 결제 규모는 약 2경 3,300조 달러에 달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단 10%인 233조 달러 규모의 결제만 RLUSD를 통해서 이뤄져도 XRP 생태계 전반에 대한 막대한 유동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DTCC는 리플이 소유한 히든로드를 미국 국채 청산기관 FICC 회원사로 승인했습니다. 가상 유동성 모델에 따르면 XRP 유통량 550억 개와 하루 50회 회전율을 적용할 경우 결제 기반으로도 XRP의 기초 가치는 0.23달러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RLUSD의 채택 확대와 스테이킹 투기 프리미엄을 더할 경우 중간 시나리오 4.6달러, 확장 시나리오 23달러, 강세장에서는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강력급 협상이 미국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국의 감내 가능한 투자 범위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45일 안에 돈을 입금하는 백지수표식 직접 투자입니다. 반면 한국은 투자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증과 대출 중심의 할부형 투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3,500억 달러는 한국의 GDP의 20%, 내년도 예산의 70%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처 결정권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투자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준비제도 권한에 속해 현실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오는 에이펙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양국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에 명운이 걸린 이번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 함께 어떤 결실을 맺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미국에서 본격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생산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애리조나 팹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 17일 공장을 방문해 직접 미국산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하며 상징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황 CEO는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이 미국 내 가장 첨단의 TSMC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재편 비전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웰은 전작인 호퍼보다 연산 효율이 크게 높여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차세대 AI 칩입니다. 생산에는 5나노 공정을 개선한 N4P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지어진 시설로 이제 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의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미국 내 생산 전환을 AI 기술 스택의 본토화를 통한 미국의 기술 리더십 확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생산 개시로 AI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전환하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블랙웰이 미국 땅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면서 AI 패권 경쟁의 무게추가 다시 미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부산의 배터리 기업 금양이 58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 사태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대표가 이미 입건돼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지만 핵심 자금줄인 4천억 원대 유상증자가 또다시 연기되며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받은 자료에 근거 금양의 올해 임금 체불액은 69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정부 대지급금 7천만 원을 포함해 청산된 금액은 11억 8천만 원,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아직 58억 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근로자 275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회사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9일 유광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이달 15일과 16일 유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신문 조사를 받았고 필요시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5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 누적 337건이 접수됐고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 210명에게는 정부가 총 21억 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금양은 4,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8월, 9월 세 차례 연기한 데 이어 11월 28일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투자사 스카이브 측은 납입 의지를 밝혔다고 하나 실제 자금은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지연될 경우 근로자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때 2차 전지 기대주로 불렸던 금양이 이딴 유상증자 연기와 임금 체불로 신뢰 위기에 몰린 가운데 회사의 정상화 여부가 근로자 생계와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강조해온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침해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것이 맞다는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자립으로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전 사장 대행은 또 유럽 수출의 경우 협정상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수원이 일기당 1조 원이 넘는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불리한 계약을 맺은 배경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전 사장 대행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APR 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침해했다는 검증 결과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수원은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사장 대행은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백기 투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한수원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정은 1997년 기술사용협정이나 2010년 사업협력협정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출 시장 진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매국 계약 아니냐고 질타하자 전 사장 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당시 협정을 주도한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이 그간 내세워온 기술 자립 명분이 사실과 달랐던 것 아니냐는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미국 정부가 이를 경제적 강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의 산업협력을 위축시키려는 위협적 시도라며 우리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취한 일련의 보복 조치는 미국의 조선 및 핵심 산업 투자를 저지하려는 광범위한 강제적 강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쉬핑 홀딩스, HS US 홀딩스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첫 미국 현지 조선소로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언론 질의에 대해 중국이 한화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민간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방해하고 한미 조선 협력을 저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며 중국의 오랜 한국 압박 행태의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USTR과 국무부 차원에서 동시에 중국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전이 미중 산업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 동맹의 시험대가 된 미국의 강경 대응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벤치마킹한 조치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예금 상품으로 변질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며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7월 발행사가 은행이 아닌데도 이자를 지급해 예금처럼 인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이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면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소비자가 특정 기업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 발행은 금지하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 파트너로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억 원 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면서 혁신의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향후 규제 강도와 산업 영향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값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자 투자자들이 국제 금값을 직접 추종하는 ETF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솔 국제금 ETF가 일주일 만에 순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솔 국제금 ETF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54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순자산 규모도 388억 원에서 802억 원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해당 ETF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현물이 아니라 국제 금현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10% 이상 비싸게 형성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점 리스크 우려가 커졌습니다.
신한운용은 국내금 ETF와 현물 수요가 급증했지만 실제 물량 확보가 어렵고 선물, 해지 시장이 미비하다 보니 수요자 중심의 호가 구조로 프리미엄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20일 기준 금 현물가 프리미엄은 지난주 고점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8.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한운용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솔 국제금 ETF 총 보수를 연 0.3%에서 0.0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 시세의 과열과 국제금 ETF 간의 괴리 현상이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자체 개발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하기로 하면서 오랜 수건이던 AP 내재화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 엑시노스 브랜드를 처음 선보였지만 실제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된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상위 제품군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밀려왔지만 이번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된 갤럭시 S26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은 6%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판매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에서는 퀄컴과 미디어텍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 S 시리즈를 지역별로 나눠 자체 칩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병행해왔지만 지난 2023년부터는 전량 퀄컴 칩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6부터는 최상위 울트라 모델에도 엑시노스 2600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성능 면에서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삼성의 AP 내재화 전략은 단순히 성능 경쟁을 넘어 가격 결정권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이르는 전 제품군에 자체 설계 칩을 탑재하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듯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를 통해 모바일 사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의 2나노미터 최신 공정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적자를 이어온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이번 엑시노스 2600 탑재는 단순한 신제품 교체가 아니라 칩 독립이라는 삼성의 전략적 선언입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두 축의 동반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SK쉴더스가 해커에 뚫렸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 KB금융,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의 보안 시스템 설명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 조직 블랙슈란탁은 SK쉴더스의 내부 데이터 약 24기가바이트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들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 네트워크 구성도, API, 웹사이트 소스 코드 등 민감한 기술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SK쉴더스의 고객사인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SK하이닉스, HT한국조선해양 관련 문서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통합보안 관제, 장애 대응 솔루션, 보안망 구성도 등이 담겨 있어 해커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쉴더스는 초기에는 허니팟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직원 이메일 계정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 조직은 지난 10일과 13일 SK쉴더스 측에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회사가 응하지 않자 17일 다크웹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SK쉴더스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인 18일에서야 24기가바이트 이메일 침해 사실을 보고 늑장 신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B금융, 금융보안원 등은 개인정보나 내부 시스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기사는 보안망 취약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보안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점에서 업계 신뢰도는 물론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전기요금을 연체한 채 한 달치만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홈플러스에 전기 공급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홈플러스는 체납된 7에서 8월분 중 한 달치 요금만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 규정상 3개월치 전기료가 미납되면 단전 조치가 이뤄지는데 9월 사용분까지 밀릴 경우 일부 점포가 실제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대형 납품 업체들의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베이커리 몽블랑제 전 품목을 반값 판매하며 자체 브랜드 상품 중심으로 할인전을 벌이는 것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PB 상품은 재고와 포장비 부담을 마트가 떠안는 구조라며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가 PB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생존을 좌우할 인수전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쿠팡, GS 리테일, 이마트 등이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인수 제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M&A 성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청산 시 10만 명 고용 붕괴와 납품 업체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한 달분만 내고 버티는 벼랑 끝의 홈플러스. 이번 달 안에 새 주인 후보가 나타날지 아니면 국내 유통업의 대형 붕괴가 현실화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송전망 건설 사업의 절반 이상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통에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지연되면서 전력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 설비 사업 중 55%, 즉 30건이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송전선로 건설 사업 29건 중 절반 가까운 14건으로 변전소, 변환소 건설 사업은 25건 중 16건이 지연 중입니다. 문제는 지연된 사업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직접 연결된 핵심 송전선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에서 수도권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선은 2019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7에서 8년 늦어져 2026년 말 이후 완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신안 해상풍력 연계선도 2031년 이후에야 완공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지연 이유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 인허가 장기화, 환경 영향 평가 절차, 부지 확보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요인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과 전력 개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깔리지 않으면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송전망 건설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하고 인허가 단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빙 로봇. 그런데 이 로봇들이 외부 서버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라 해킹이나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에 도입된 서빙 로봇의 60%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 로봇은 약 17,000대로 식당, 호텔, 공공시설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가 중국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로봇은 대부분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 통신을 하며 영상, 음성,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국내 기관이 이를 점검하거나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안 실태를 조사할 수 있지만 서빙 로봇은 기업 간 거래 품목이라 사전 점검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키사는 기업 동의 없이 보안 점검이나 결과 공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최수진 의원은 서빙 로봇이 중국 서버와 영상, 위치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를 방치하면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드론과 로봇을 안보 위협 장비로 규정해 연방 정부의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로봇에 대한 데이터 주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귀엽게 서빙하는 로봇이 사실상 실시간 카메라이자 위치 추적 장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보안 인증 체계를 수입 로봇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되는 핵폐수의 유입 경로로 지목된 예성강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 관련 영상과 수치 지형도가 정상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맵에는 예성강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정부가 공공과 민간지도 제작의 기준으로 제공하는 국가표준지도 플랫폼입니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데이터에는 존재하는 예성강이 민간 지도에서만 사라진 이유를 두고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북한 지역은 데이터 확보와 업데이트가 어렵다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최수진 의원은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이 예성강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의도적 누락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지도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예성강은 북한 황해북도 우라늄 광산과 연계된 핵폐수 방류 논란의 중심지로 떠오른 만큼 해당 지역 정부의 비표시 논란은 단순 지도 오류를 넘어서 안보 환경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